그날 저는 남편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향 하나가 다 타들어가고 스님의 목탁 소리가 낮게 이어지던 그때 낯선 남자 하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른 조금 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온몸이 무너지듯 위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이라니요. 우리 남편에게 저 나이대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17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도 다들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아무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안으로만 눌러온 무언가가 깊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10년 넘게 사랑하고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요. 저는 우리 남편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국을 좋아하는지, 겨울이면 어느 쪽 무릎이 시린지, 화가 나면 왜 창밖만 오래 바라보고 서 있는지도 다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위패 앞에서 저는 낯선 사람과 함께 17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를 조심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벌쭉게 부어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형수님이라는 그 호칭이 17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한 번도 불린 적이 없던 이름이 되어 그날 처음 제 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제가 남편이 17년 동안 숨겨온 비밀과 그 젊은이의 눈물이 이 노인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비밀을 나중에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하는 그 말들이 이 노인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제가 62살, 그이가 66살이던 해 봄이었습니다. 저는 48 되던 해에 먼저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14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그이도 오랫동안 호라비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며 무슨 결혼이냐. 남은 시간 조용히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자꾸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엄마, 이제 좀 엄마 인생 사세요. 언제까지 아버지 옷장만 정리하며 살 거예요. 딸의 그 말이 자꾸 밤마다 제 귓가에 맴돌더군요. 시장에서 반찬 하나를 사도 왜 저는 늘 반찬 두 가지를 사고 있었을까요? 밥상을 차려도 왜 늘 국그릇을 두 개 꺼내고 있었을까요? 몸은 혼자였는데 습관은 아직 둘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옛날에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제 친구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지요. 첫 만남에서 저를 보고 아주 오래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상을 쓰지도 않고 그저 창밖 나무만 자꾸 바라보던 그 옆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헤어질 때 그이가 저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에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지 않고 그저 밥 한 그릇을 사고 싶다는 그 말이 오랫동안 혼자였던 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서로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만 꺼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자주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게, 서로의 상처를 슬쩍 피해가며,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이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함께 만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 눈치가 보였고, 그이도 그이대로 부담이 되지 않으려 조심조심 했습니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가 자식들만 조용히 불러 저녁 한 끼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은 그때 이미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서 오지 못했고, 딸은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도 다들 나이가 많아 그날 오신 분은 두 분 정도뿐이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날의 그 조용한 저녁 식탁이 지금 와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시아주버님 한 분이 저를 오래 바라보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수 씨, 우리 동생은 참 좋은 사람인데 마음속에 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그저 형이 동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겨진 어떤 예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아주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그이는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지요. 그이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놓아드려도 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아렸습니다. 예순이 넘은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매 끼니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으면 그런 말이 몸에 배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이는 늘 저를 데리고 동네 뒷산 밑까지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걸음이 늘 저보다 반발짝 앞서 있었지만 저와의 거리가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슬쩍 걸음을 늦춰 저를 기다려 주셨지요. 그러면서도 저를 돌아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이의 걸음걸이가 참 특이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나를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뒤에 두고 가는 것도 아닌 그 이만에 어떤 조용한 배려가 있는 걸음이었지요. 산책이 끝나면 그이는 근처 슈퍼에서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를 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반드시 두부국이 올라왔지요. 또 그이는 저녁을 먹고 나면 늘 텔레비전을 잠깐 켰다가 뉴스가 끝나면 곧바로 껐습니다. 드라마 같은 건 잘 보시지 않았어요. 대신 서재로 들어가 옛날 책들을 꺼내 뒤적이는 게 일이었지요. 저는 부엌 정리를 마치고 나서 그이가 있는 서재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문틈 사이로 그이의 뒷모습을 잠깐씩 훔쳐보곤 했습니다. 등이 조금 굽은, 그러나 아주 곧게 무언가를 읽고 있는 그이의 옆모습을 보면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나왔구나. 그런 마음이었지요. 동네에서 그이의 별명은 조용히 우리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는 길에 자꾸 우리 대문 앞에 서서 그이를 찾곤 했지요. 국어 숙제가 어렵다고, 시 하나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아이들이 그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이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오면 눈이 살짝 반짝이시더군요. 그이는 그 아이들 앞에서만은 웃음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미자차를 타 아이들 앞에 내려놓으며 그이의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지요.
저 사람은 아이 하나를 더 키우고 싶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그저 스쳐가는 감상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이는 그때 이미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아이 하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그림자를 그저 다정함이라고만 읽었던 것입니다. 살면서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지요. 매달 25일이 되면 그이는 반드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저에게 그날 저녁 반찬으로 뭐가 좋겠느냐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 늘 옅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연금 찾으러 갔다 오시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연금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것이었고 그이가 매달 그날 창구로 직접 가야 할 만한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만 두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어느 초여름 오후, 그이가 은행에 다녀오시고 두어 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대문 앞을 지나가시던 옆집 아주머니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니, 아까 은행 앞에서 우리 선생님 뵈었는데 옆에 어떤 젊은 사람 하나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조카시나 봐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조카라니요. 그이의 형제자매 중에 저 나이대의 자식을 둔 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리고 넘어갔지만 그날 저녁 내내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이에게 여쭤보았지요. 여보, 오늘 은행 앞에서 누굴 만나셨어요? 그이는 잠깐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보시더니 이내 다시 밥을 뜨셨습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하나를 우연히 만났어요. 요즘 사는 게 힘든가 봐요. 그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그이는 유난히 오래 뒤척였고 저는 그이가 잠들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이상했던 것은 그이의 서재 책상 서랍 중 하나였습니다. 서재의 다른 서랍들은 자물쇠가 없었는데 유독 그 아래의 서랍에만 아주 작은 자물쇠가 하나 달려 있었지요. 저는 청소를 하다가도 그 서랍은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저를 못 믿어서 잠가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겠거니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부부라도 서로에게 조금은 남겨둘 자리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작은 자물쇠 하나가 얼마나 큰 문을 잠그고 있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이는 가끔 밤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그이는 늘 조용히 안방을 나가 마당 쪽 창문 아래에 서서 통화를 했지요.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사실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이의 목소리는 늘 아주 낮았고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화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그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와 저에게 등을 돌리고 아주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렵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이는 아주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이는 늘 저를 아껴주었고 저에게 거짓말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굳이 그 복을 흔들어서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17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손주들을 안아보고 시골에 있는 작은 밭을 사서 상추와 고추를 심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이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더 줄었고
저를 대할 때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자기에게 준 그 여생을 하루하루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사람 같았지요. 저는 그런 그이를 보면서 첫 남편을 잃고 무너졌던 제 마음 어딘가가 아주 천천히 다시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이는 마지막 그 몇 달 동안 얼굴이 참 야위셨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드시니 그런가 보다. 겨울이 되면 다들 조금씩 상하는 법이니 그런가 보다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이의 얼굴에는 무언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이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요즘 잠 좀 잘 주무세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이는 그때마다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부터는 좀 일찍 자야겠어요. 그러나 그이는 그날 밤에도 다시 안방을 나가 마당 쪽 창가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이는 그때 저를 오래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당신에게 짊어지게 하기가 참 미안한 사람이오. 저는 그때 그이가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시는 거라고 그저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이가 말씀하신 그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이가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겨울 아주 추운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이는 여느 때처럼 5시 반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가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개고 있다가 마당 쪽에서 무언가 힘없이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뛰어나갔을 때 그이는 이미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그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10년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몸속에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자라온 병이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에 그이는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일을 겪은 것 같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큰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있으셨습니까? 의사가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병원 침대에서 사흘을 겨우 버티셨습니다. 첫날 저녁, 그이는 잠깐 눈을 뜨셔서 저를 알아보시고 아주 힘없이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조용하고 미안한 웃음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 얼른 일어나셔야 해요. 하실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이는 그 말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그러나 다음 날부터 그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걸 저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시는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저는 그이의 귓가에 자꾸 이런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어디 안 가요. 이트루. 그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제 손을 감쌌다가 다시 풀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대답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신 사흘째 되던 밤, 그이는 아주 잠깐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제 손을 아주 약하게 쥐어보시고 저를 아주 오래 바라보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이가 저에게 남기고 간 말은 딱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왜 그때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7년을 함께 살면서 저에게 그이가 미안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지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외국에서 급히 들어왔고 시아 주버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다들 자리를 지켰지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이는 살아있는 동안 넓게 사귀는 사람이 아니었고 딱히 큰 소리를 내며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례식 내내 이상하게 자꾸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늦게라도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었지요. 그러나 3일장이 끝날 때까지 낯선 얼굴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기다림을 접고 그 일을 편안한 곳에 모셔드렸습니다. 49제까지의 시간을 저는 아주 천천히 흘려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이가 앉던 자리에 밥그릇을 놓았고 마당의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지요. 손이 자꾸 떨렸지만 저는 그이가 살아있을 때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큰딸은 그 49일 동안 저를 걱정해서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저는 밥을 먹은 척했지만 사실 그 무렵에 저는 하루에 밥 2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딸이 끓여온 죽그릇을 앞에 놓고 저는 자꾸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래 대답을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게 제일 이상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저는 그이의 옷장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옷들이 그이가 마지막으로 걸어두신 그대로 걸려 있었지요. 그이는 옷을 참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셔츠 하나를 10년도 넘게 입으셨고, 겨울 코트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걸 그대로 입으셨지요. 저는 그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지더군요. 저는 그 종이를 꺼내지는 못하고 다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이의 무언가를 함부로 열어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한 번은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이가 마당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입술이 몇 번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자꾸 그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지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젖어 있었고 창밖에는 새벽 첫 새 울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이 무언가를 알리는 꿈이었다는 걸 49제 그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49제 그날 아침 A 저는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일을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짓눌렀지요. 절에 도착해서 저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와 있었고 시아 주버님도 시누이 한 분도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왔지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낮고 길게 울리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그이의 인생 전체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이가 걸어온 그 조용한 발자국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제 마음속에 다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잘못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히 그의 위패 앞으로 다가와 저를 3번 올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열이 시작된 것이지요. 저희 아이들도, 시아 주버님도, 그의 아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조차 잠시 멈췄지요. 그 넓은 법당 안이 그 젊은 남자 한 사람의 울음소리로만 가득 찼습니다. 한참 뒤에야 시아 주버님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자네, 혹시 그 말끝을 시아 주버님이 흐리시자 그 젊은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오열했습니다. 시아 주버님은 저를 한번 돌아보시고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잠시 저와 밖으로 나가 이야기 좀 하십시다.
법당 뒤편의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신 시아 주버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재수 씨,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지만 동생이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저희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 아이가 저렇게 나타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시아주버님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35년쯤 전, 그이가 아직 젊은 국어 선생님이었던 시절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 그이의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낸 친구였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결혼식 사회도 서로 봐준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해 그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친구 부부는 그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7살짜리 어린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준호였습니다. 친척들은 다들 그 아이를 맞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아이를 하나 더 거둔다는 것이 그 시절에는 어느 집이나 큰 부담이었지요. 시골 큰 집에서는 잠깐 데려다 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갔지만 사실상 그 아이는 서로에게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가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아직 30 초반의 젊은 선생님이 자기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찬 그 시절에 친구의 아들까지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이의 첫 아내분은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시아주버님 말씀으로는 몇 달 동안 크게 다투었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그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다른 데로 보내면 내 친구가 저승에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집 아이입니다. 결국 첫 아내분께서도 마음을 여셨고 준호는 그이의 집에서 그이의 아들과 형제처럼 자라났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입양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준호는 여전히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그이는 준호에게 자기가 어릴 때 배운 국어책의 문장들을 하나하나 가르쳤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아주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호가 그 집에 온 첫 겨울, 아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웃고 밥도 잘 먹었지만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깨만 들썩였다고요. 그이가 그걸 알아차리시고는 매일 밤 준호가 잠들 때까지 그 아이 방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 한쪽 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으셨다지요. 준호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이는 조용히 방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첫 봄이 되던 해,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의 새 신발끈을 손수 메어 주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준호야, 학교에서 누가 너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말해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시아주버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동생은 준호에게 자기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동생이었어요. 준호가 우리 남편의 친아들을 처음으로 형이라고 부른 날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준호가 그 집에 온 지 2해쯤 되었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저녁 밥상에서 준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이의 아들에게 형, 김치 좀 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밥상 앞에 앉아있던 그이의 첫 아내분이 부엌으로 뛰어가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하지요. 그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준호의 밥그릇에 조기 한 마리를 통째로 얹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의 친아들은 그날 이후로 준호를 오래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자기 어머니가 준호 때문에 우신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시아주버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어쩌면 지금 그이의 아들이 준호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그날 밥상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잘 아물지 않지요. 문제는 준호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마음이 여린 아이였고 사람을 잘 믿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나쁜 친구들에게 자꾸 끌려다녔지요. 처음에는 작은 도박, 그 다음에는 사기 같은 일에 얽혀들었습니다. 그이는 준호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수습을 했고 준호를 붙잡고 몇 번이고 타일렀지요. 그러나 준호는 어느 해 결국 그이에게 큰 돈을 빌려 나간 뒤로 몇 년 동안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와 그이가 결혼하기 전, 그이가 호라비로 지내던 그 세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왜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시아주버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수 씨, 동생은 새로 만난 좋은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늘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진 짐을 재수 씨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지요. 그게 동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으셨습니다. 재수 씨가 동생과 결혼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저희 형제자매가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큰누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너, 준호 이야기 세 사람한테 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짐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저 혼자 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이가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하시던 그 순간에도 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마음속에 봉해두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져야 마땅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그때 그이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잃고 싶지 않아 하셨는지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아주버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럼 시아주버님,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이의 형제자매분들 뿐이신가요? 시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 준호, 이제는 재수씨, 그것이 전부입니다. 시아주버님은 이어서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습니다. 준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여렸지만 재주는 있었던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고 웅변 대회에도 나갔다지요. 그이는 그런 준호를 참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호가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이의 첫 아내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준호는 조금씩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마치 어릴 때 부모를 잃었을 때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처럼 준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요. 재수 씨, 그때 저희 동생도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흔들리기 시작한 그 시기에 동생이 준호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것을 동생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았지요. 시아주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준호가 그렇게 지친 얼굴로 돌아왔을 때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호를 다시 받아준 겁니다. 그때 내가 너를 놓쳤으니 이번에는 다시 놓치지 않겠다. 그 마음이었지요. 준호가 다시 그이 앞에 나타난 건 재작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시아주버님도 그 시기부터 그이와 자주 다투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그때 얼굴이 아주 상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디에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고 하셨지요. 그이는 준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아무리 말려도 그이는 이렇게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 저 아이는 내 아이야. 형제라는 게 잘 될 때만 형제이겠어. 그런데 준호는 그때 이미 큰 문제 하나를 안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어디선가 잘못 얽혀든 투자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을 가진 회사였고, 나이 든 어른들도 다들 속아 넘어갈 만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그 회사에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넣었고, 몇 달 만에 전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준호는 다시 그이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그이는 자신이 저와 함께 노년을 보내려고 조용히 모아두었던 통장을 하나 꺼냈다고 합니다. 그 통장에는 그이가 정년 이후 20년 가까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금씩 넣어두었던 돈이 들어 있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통장이 여러 개인 줄도 몰랐고, 그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 몰래 무언가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순간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듯 슬퍼졌지요. 그이가 그 돈을 왜 저에게 숨겼는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돈의 존재를 저에게 말했다면 그이는 그 돈을 준호를 위해 쓸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이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준호를 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었고 저에게는 그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아주버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손해를 만회하겠다며 또 다른 이상한 사업에 손을 댔고 결국 상황은 더 나빠졌지요.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그때부터 부쩍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리 형제 같은 아이라도 이제는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동생은 이렇게만 말하더군요. 형, 저 아이한테 나마저 등을 돌리면 저 아이는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잠시 뒤에 저는 그이가 남긴 편지 몇 통이 어떻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주 어려운 결정 하나를 내려야 했지요. 그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 주버님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요.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저는 오늘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마지막 얼굴을 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날 준호에게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17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저의 억울함을, 그이가 저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향한 원망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준호의 어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남긴 그 마지막 말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저에게 준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저 몰래 돈을 써버린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이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그 말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준호를 서로에게 남겨두고 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저와 준호가 어떻게 서로를 감당할지에 대한 그의 마지막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이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실 때 저는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실 때
저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날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이가 마지막까지 읽으시던 시집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장 아래쪽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 위에는 오랜 세월의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지요. 뚜껑을 여는 제 손이 아주 오래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봉투에 넣은 채로, 어떤 편지는 접힌 종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저에게 붙여진 적이 없었지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저 상자 안에 몇 년치나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 커지요. 나에게는 준호라는 아이가 있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켜본 아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언젠가는 하고 싶소. 그러나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미워하게 될까봐. 나는 이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도 결국 당신 앞에 내밀지 못하고 있소.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준호를 만나고 왔소. 저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 눈물을 도무지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어 마음이 무겁소. 당신은 지금 부엌에서 물을 썰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소. 나는 이 편지를 쓰다가 무엇이라도 사들고 얼른 집에 돌아가겠소. 당신 얼굴을 얼른 보아야 나는 살 것 같소. 또 다른 편지에는 저와의 이야기들이 아주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순자 씨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소. 순자 씨가 오이 하나를 고르는데 얼굴이 참 진지하더이다. 나는 그 얼굴을 옆에서 오래 보았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사람은 아마 모를 것이요. 나에게 이 사람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준 사람이요. 첫 번째 인생에서 내가 짊어진 짐 때문에 두 번째 인생을 이 사람에게 미안해하며 살고 있소. 언젠가는 이 미안함을 다 말할 날이 오기를 나는 매일 기도하고 있소. 또 어떤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준호가 오늘 또 다녀갔소. 눈이 많이 상해서 왔더이다. 통장 하나를 저 아이에게 다 내어주었소. 나는 이 돈을 순자 씨와 함께 쓸 시간이 오기를 오래 기다렸는데 그 시간을 저 아이에게 먼저 주고 말았소. 순자 씨, 이 편지를 언젠가 당신이 읽게 된다면 이 늙은 남자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오. 이 돈은 원래 저 아이에게 가야 할 돈이었소. 저 아이의 아버지가 나에게 남겼던 마음의 빚이 이렇게라도 갚아지는 것이라 생각하시오. 편지 상자의 가장 아래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우리 두 형제, 그해 여름이라고 그이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의 얼굴 사진도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준호라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두 장을 오랫동안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이는 그 사진들을 17년 동안 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이가 얼마나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고 싶으셨는지, 그러나 얼마나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서 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하셨는지를 그 사진들 앞에서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를 잃고 싶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준호를 놓고 싶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이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17년을 걸어오신 것이었죠.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고
눈물이 자꾸 편지 위로 떨어져 종이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편지에는 준호에게 쓴 것들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두고 갈 짐이자 선물이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부디 순자 씨에게 짐이 되지 말고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이는 자기가 떠난 뒤에 저와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를 저에게 부탁하고 저를 준호에게 부탁하는 그런 편지들이 그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살아서 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저와 준호가 서로에게 남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저에게 어떤 남은 인생을 가져다 주었는지를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호를 저희 집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자.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여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이가 쓰던 밥그릇에 저는 그날 준호에게 처음으로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준호는 밥그릇을 앞에 놓고 오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찬 몇 가지를 조용히 앞으로 밀어주었지요. 그이가 살아계실 때 가장 좋아하시던 시금치 나물, 그리고 그이가 겨울마다 담그시던 무말랭이 무침이 그날 상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금치 나물 한 젓가락을 뜨더니 갑자기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금치 나물, 형님이 저에게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겁니다. 다른 나물은 안 먹어도 이 시금치 나물 하나는 꼭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이가 시금치 나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반찬 하나를 좋아하시는 줄로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시금치 나물 안에는 그이가 준호에게 남긴 어떤 오래된 다정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꾸 그이의 사진을 벽에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그날 그이가 살아계실 때처럼 그대로 두었지요. 준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이의 마지막 말은 미안해요 였다. 그 미안하다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너에게 하는 말이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저는 그 미안하다는 말이 형님이 저와 형수님 두 사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은 늘 두 사람 앞에서 미안한 사람이셨으니까요. 저는 그날 준호에게 그이의 서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는 서재에 들어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이의 시집,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까지 준호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오래 쓰다듬듯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준호는 그 자물쇠가 달린 서랍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이 서랍 안에 형님이 저에게 주신 열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형님은 저에게 언젠가 이 서랍을 열어볼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셨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는 자기 지갑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오래전에 주신 열쇠라고 하지요. 준호가 그 열쇠로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통장 2개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는 준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또 다른 통장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그이의 마지막 유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그리고 준호에게. 이 두 통장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내가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유서를 읽고 나서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자기 통장을 저에게 다시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형수님이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저는 그 통장을 다시 준호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네가 안 받으면 그이가 저승에서 편히 못 주무신다. 이건 그이의 마음이니 네가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앞으로 나와 상의하자꾸나. 그날 준호는 제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이가 준 돈을 어떻게 잃었는지, 어떻게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그이에게 마지막까지 실망을 안겨드렸는지. 준호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그이를 힘들게 해서 그이의 몸이 상한 거라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 될 거야. 그러나 너의 잘못만이 그이를 데려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저는 그이가 남긴 편지 몇 통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에는 조용히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준호의 등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그이가 준호에게 남긴 그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준호야,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준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제 형님을 뵐 얼굴도 없고 형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지만 저 정말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준호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여러 겹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아이의 눈, 그 이 손에 자란 아이의 눈, 그리고 오랫동안 헤매다 돌아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이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고 있던 그이의 아들은 저에게도 늘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준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49제 이후 그이의 아들이 저를 따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저희 아버지 인생을 갉아먹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려 하셨던 것을 저 사람이 오랫동안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 사람과 더 이상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원망도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애정을 오랜 세월 다른 아이와 나누어 가져야 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것 다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다 읽었다. 나는 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하나는 지켜드리고 싶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그이의 편지들을 몇 통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에는 편지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쳐 읽었지요. 그이가 자기 친아들에게 남긴 편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준호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너에게서 아버지 하나를 나눠 갖게 만든 사람이다.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나는 오래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준호를 미워해도 좋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만큼만 미워해 다오. 그이의 아들은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도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준호 형에게 가는 눈길이
저에게 오는 눈길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호 형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눈길이 저에게 오지 않는 시간을 미워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도록 억눌러온 그 마음이 그날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지요. 그이의 아들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다만 저는 저 사람과 형제라고 부를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이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 아이는 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에게도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한 통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며칠이 지나 저는 준호와 함께 그이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준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저는 그이가 좋아하시던 국화 한 다발을 산소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그이의 친아들이 전해달라고 한 그 편지를 건네주었지요. 준호는 산소 앞에 앉아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지요. 준호야,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받게 된다면 네가 내 아들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날이 온 것이겠지. 그날이 오면 내 아들에게 형이라고 한번 불러다오. 나는 그 소리를 저 하늘에서 들으며 웃고 있겠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준호에게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 이제부터는 이상한 사업이나 투자 이야기에 절대 손을 대지 말 것. 둘째, 매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것. 셋째, 매일 아침에 자기 자신에게 오늘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할 것. 준호는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주 오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이가 저와 준호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우리 둘의 손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준호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오곤 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마당에 들어서면서 형수님, 저 왔어요. 라고 목소리를 낼 줄도 알게 되었지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그이가 살아계실 때는 없던 목소리 하나가 저희 집 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자꾸만 그이의 사진 쪽을 바라보게 되었지요. 마치 그이가 저 위에서 준호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이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우리 집 안에 그 조용한 자리 하나는 여전히 그이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이가 저에게 자신의 짐 한 자락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어떤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갈지 아니면 놓아버릴지 그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더군요. 그이는 저에게 준호라는 어려운 이름 하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름을 제 곁에 남겨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가 살아있을 때 저에게 늘 해주시던 그 조용한 말, 괜찮아요 라는 그 한마디를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뒤늦게 알게 되는 진실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한 짐 한 자락까지도 함께 안고 가는 일이라는 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흔적을 남겼다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꼭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보다 더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른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내 이름은 순자예요. 올해 80이 넘었지요.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 동안 내 가슴 속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 자식들도 모르고, 옆집 사람도 모르고, 교회 권사님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말해야만 내가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0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날 나는 거울 앞에 앉아서 흰머리를 빗으며 생각했지요. 남편이 떠난 지 12년. 자식들은 다 제 살림 차려 떠나고 나 혼자 이 큰 집에 남아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친구였지요. 사람이 그리웠어요. 따뜻한 손이 그리웠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소리가 그렇게도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 선생이라고 했지요. 젊었을 때 우리 학교 옆 학교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부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산다고 했지요. 키가 크고 말투가 점잖고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싶으면서도 그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봄날의 두근거림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 70평생 살아온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자식들과 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잠시만 더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한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박 선생과 나는 그해 가을에 식을 올렸어요. 식이라고 해봐야 가까운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은 게 다였지요. 큰아들 진우는 결혼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딸 미경이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전화로 그러더군요. 엄마,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나는 외로움이 더 컸어요. 자식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라고 믿었지요. 결혼식 전날 밤이 떠올라요.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죽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저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해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밤에 내가 잠을 좀 더 잤더라면, 아니, 그 밤에 내가 그 사진 앞에서 결심을 다르게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런 후회를 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해요. 신혼이라고 부르기도 우스운 시간이었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박 선생은 아침마다 내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었고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이면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나는 생각했지요.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늦었지만 늦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봄은 너무 짧았어요. 너무, 너무 짧았어요. 그 한 달 동안 박 선생은 내 옛 친구들에게 인사도 하고 동네 분들에게 다정하게 굴었어요. 시장에 갈 때면 내 손을 꼭 잡고 가서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내곤 했지요. 그 시선이 좋았어요. 70 인생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그 시선을 받아보는 거였어요. 평생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나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박 선생의 큰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자식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요. 박 선생은 다들 멀리 살고 바빠서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큰아들은 우리 집 거실에 앉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인 양 굴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내가 아끼던 인삼주를 꺼내 마시고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돌렸어요. 박 선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아들은 40살이 넘어 보였어요. 살이 통통하게 찐 얼굴에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요.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만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에게 인사를 할 때도 고개를 살짝 까딱했을 뿐이었어요. 며느리로서 처음 보는 어머니인데 그 정도 예의는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어요. 박 선생을 봐서 첫날부터 잔소리하기는 싫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 큰아들은 자정이 넘도록 우리 집에 머물렀어요. 박 선생과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안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일부러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요. 새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둘이 부자간의 정을 나누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나는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한마디에 나는 직감했어요. 좋은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걸. 박 선생은 자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다고 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억 단위였지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당신 집을 담보로 잠깐만 빌리면 금방 갚을 수 있어. 나는 멍해졌어요. 결혼한 지 한 달, 단 한 달이었어요. 박 선생의 그 말투가 잊혀지지 않아요. 마치 시장에서 야채 한 단 사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말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잠깐만. 금방 갚을 수 있어. 그 단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평생을 살아온 내 집을,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을, 한 달 만난 사람의 자식 빚을 갚는 데 쓰자는 거였어요. 나는 한참을 박 선생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잘 모르는 사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차를 끓여주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 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달 전에 그 모습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건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어요. 나는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집은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고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이라고. 박 선생은 처음엔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를 타다 주지 않았어요. 산책도 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집안에 가득 찼지요. 처음 며칠은 박 선생이 화가 나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라고, 부부 사이에 그런 다툼은 흔한 거라고, 죽은 남편과 살 때도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박 선생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빨래도 깨끗이 해서 다림질까지 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부부 사이를 다시 잇는 건 결국 살림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은 내 정성에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밥상을 마주해도 묵묵히 먹고 일어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그 사람의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다들 한 번씩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갔어요. 어떤 날은 거실에 앉아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잖아.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더라?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지요. 둘째 아들은 큰아들보다 더 무례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는 내 옷장을 열어보기도 했어요. 어, 어머니 옷이 진짜 좋은 게 많네요. 그러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못 들은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셋째 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어요. 늘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너무 환하게 웃어서 오히려 그 웃음이 무서웠어요. 그녀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손은 따뜻한데 눈은 얼음 같았어요.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에 누운 박 선생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아니, 처음부터 그 눈빛은 거짓이었던 건지, 어떤 밤에는 새벽에 깨어 거실로 나가보면 박 선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70 노인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 박 선생은 재빨리 화면을 닫았어요. 왜? 잠이 안 와? 그렇게 다정한 척 물었지요. 하지만 나는 그 화면에 무엇이 떠 있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도대체 새벽마다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누구와 무엇을 의논하고 있었던 걸까? 그 의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졌어요. 낮에는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쳤거든요. 어떤 날은 한꺼번에 셋이 다 왔어요. 거실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마치 내가 손님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머니, 차 좀 끓여주세요. 셋째 딸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내 집인데 내가 며느리처럼 일을 해야 했어요. 그 굴욕감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거절하면 박 선생이 화를 낼 테니까요. 박 선생이 화를 내면 그 자식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큰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걸지 못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이 더 세지는 법이에요. 가끔은 진우에게 그냥 안부 전화를 걸곤 했어요. 별일 없는 척, 잘 지내는 척. 진우도 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도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먼저 캐묻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별일 없다. 그게 우리 모자 사이의 대화의 전부였어요. 며느리는 가끔 안부 음식을 보내줬어요. 김치, 밑반찬 같은 것을요. 그 음식들도 결국 박 선생의 자식들이 다 먹어치웠지만요. 며느리가 정성껏 담근 김치를 큰아들이 우적우적 씹어먹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미련하셨어요? 진작 자식들한테 말하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잠시 후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 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 옆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둘째 아들도 셋째 딸도 와 있었어요. 마치 어떤 회의 자리 같았지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박 선생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자고. 그 사람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거래를 하러 온 사업가 같았어요. 거실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셋이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큰아들은 가죽 가방을 옆에 놓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 서류를 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이라는 걸. 어쩌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아니, 동창회에서 박 선생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준비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신 이후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한 가족이 된 만큼 재산도 함께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가족.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가족이라니. 큰아들은 가져온 서류를 내 앞에 펼쳐 놓았어요. 무슨 위임장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어디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가족이 함께 관리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그 미소를 띤 얼굴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절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둘째 아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셋째 딸은 어머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박 선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둘째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셨으면 저희도 가족인 거잖아요. 어머니 자식들만 자식이고 저희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의 본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살갑게 굴다가도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박 선생이 자기 자식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가 놀라시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오빠가 좀 직설적이라서요. 그런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저희가 함께 있어야 어머니도 안심이 되시잖아요.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날 밤 박 선생이 침실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내 자식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어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박 선생은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동창회에서 다정하게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박 선생은 한참 동안 안방에 앉아 있다가 결국 거실로 나갔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 거실에서 들리는 전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요. 누구와 그 시간에 통화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선생은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그저 옷을 갖춰 입고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 가요? 내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박 선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마치 우리 집을 점령하러 온 군대처럼요. 세 사람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잡수셨어요. 나는 부엌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어요. 박 선생은 자기 자식들에게 열쇠를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새벽에도 들어왔어요. 한밤중에도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큰아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안방에서 자고 갔어요.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나는 손님방에서 자야 했지요. 내 집인데 손님방에서요. 그 큰아들의 부인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나에게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깍듯이 굴었어요.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정성껏 길러놓은 화분의 화초를 다 뽑아버렸어요. 어머니, 이런 거 키우시면 안 돼요. 집 운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구도 옮겼어요. 거실의 소파 위치를 바꾸고 안방의 침대를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내가 죽은 남편과 함께 잤던 그 침대를요. 그 침대를 박 선생과 함께 쓰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침대에는 죽은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침대가 다른 방으로 옮겨졌어요. 마치 죽은 남편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는 것처럼요. 그 큰아들의 부인은 내 부엌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죽은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사줬던 은수저 세트가 어느 날 보니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어머님, 그게 너무 무거워서 제가 처분했어요. 가벼운 것으로 다시 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처분이라니. 그 은수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죽은 남편이 한 달 월급을 모아서 사준 거였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30년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처분되어 버린 거예요. 무거우니까, 가벼운 것으로 바꿔준다니까. 나는 그날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박 선생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우는 소리도 못 듣는 척 했지요. 그 며느리는 내가 입던 한복까지 마음대로 정리했어요. 죽은 남편과 결혼할 때 입었던 그 한복, 평생 함부로 입지도 않고 장롱 깊숙이 모셔두었던 그 한복을 어느 날 그녀가 끄집어내서 펼쳐놓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너무 옛날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거 안 입어요. 박물관에 기증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요. 박물관에 기증. 내 평생의 추억을. 나는 그 한복을 다시 장롱 안으로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날부터 안방 장롱에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내 집안에서 내가 자물쇠를 채워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었는지 몰라요.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내가 사다 놓은 음식들을 그들이 다 먹어 치웠으니까요. 내가 아끼던 그릇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어요.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부치들도 어느 날 보니 없어져 있었어요. 박 선생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어디 둔 거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고 핀잔을 줬어요. 나는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미친 건지 저 사람들이 미친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새벽 4시예요. 내 집 부엌에서 우리 부부의 식탁 위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였어요. 손에는 내가 아끼던 도자기 잔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요. 나는 너무 놀라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기 자고 있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 집인데 자기 방이라니. 그날 새벽 나는 부엌 식탁에 한참을 앉아서 죽은 남편의 사진이 있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그 사진이 있던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시장에 다녀왔는데 안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누가 내 물건들을 다 헤집어 놓았더라고요. 옷장 서랍이 열려 있고 화장대 위가 어수선했어요. 박 선생을 불렀어요. 박 선생은 거실에서 천연덕스럽게 말하더군요. 큰애가 잠깐 들렀다 갔어. 뭐 좀 찾는다고. 뭘 찾았는지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큰아들이 내 안방을 헤집고 다닌 거예요. 내가 시장에 간 사이에 마치 도둑이 들어왔다 간 것처럼요. 다른 점이 있다면 도둑은 한 번 들어왔다가 가지만 이 도둑들은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였지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죽은 남편의 사진이 사라진 일이었어요. 안방 화장대 위에 늘 놓여 있던 그 사진.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 그 사진이 없었어요. 액자도 없었어요. 박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 사진 어디 갔어요? 박 선생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게 왜 거기 있어야 해? 죽은 사람 사진을 부부 침실에 놓는 게 말이 돼. 나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다니.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박 선생에게는 그저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박 선생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단 한 톨의 존중도 없었던 거예요. 3달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박 선생 몰래 아침에 시장에 다녀온다고 하고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골목 끝에서
셋째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미소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시장에 좀 가려고. 셋째 딸은 자기 차에 나를 태우고는 시장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곳이 있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 차 안에서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결국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카페였어요. 그녀는 내 앞에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카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이 더 무서웠어요. 셋째 딸은 내 맞은편에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저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커피만 저었어요. 그 침묵이 칼날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를 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에 그 따뜻한 척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눈을 본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부탁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신 후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약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으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어요. 셋째 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어요. 그 사진을 내 앞에 놓더군요. 어머니,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사진 속의 사람은 처음 보는 노부인이었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셋째 딸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분도 저희 아버지와 잘 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른대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사진을 보면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셋째 딸은 그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어머니께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그렇게 차가웠어요. 사람의 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나는 그 차가운 손에서 내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셋째 딸의 소나귀가 보기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셋째 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이야기했어요. 자기들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지, 큰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둘째 오빠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어요. 어머니, 그런데 진우 오빠는 잘 지내시나요? 며느님이 임신 중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건 사실이었어요. 셋째 아이를 가져서 진우 부부가 한참 들떠 있을 때였지요. 그런데 셋째 딸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나는 결혼 후로 진우 부부 이야기를 박 선생에게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알려준 걸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직접 진우 부부의 일상을 살펴보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또 흘렀어요. 셋째 딸은 천천히 일어나서 카페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돌아와서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가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너무도 다정해서 한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방금 전까지 협박을 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뜻한 척, 차가운 척, 친절한 척, 무서운 척, 마치 가면을 바꿔 쓰듯이요. 이 이야기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슴이 답답하시지요? 나도 그때 그랬어요. 숨이 막혔어요. 잠시 후에 내가 그 카페에서 나와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70평생 살아온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그날 밤, 박 선생이 잠든 사이에 나는 안방의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행이었지요. 아직은 그들이 내 비밀 금고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상자는 죽은 남편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여자도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곳이 있어야 해. 남편한테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어야 해. 그러면서 그 작은 나무 상자를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 내가 평생 모아온 금부치와 비상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었지요. 박 선생도 그 자식들도 그 상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상자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죽은 남편이 마치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박 선생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미용실에 좀 다녀올게요. 머리도 자르고 파마도 좀 하려고요. 박 선생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는 미용실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큰아들 진우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셋째 딸이 또 따라올까봐 나는 일부러 미용실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미용실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나를 보더니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기사님.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사실은 무서워서였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내 온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큰아들 진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부려서 한 결혼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자식 앞에 서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만 무너졌어요. 며느리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갖다 줬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 옆에 앉아서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고 잔잔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 진우가 며느리를 데리고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죽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진우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맞았어요. 죽은 남편의 마지막 안목이 정확했어요. 진우가 회사에서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달이나 그렇게 사셨다니, 두 달이나. 진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그렁그렁했어요. 나는 또 울었어요.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진우는 그날로 변호사 친구를 불렀어요. 그 변호사 친구가 말하기를 박 선생과의 결혼이 사실은 사기 결혼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빚을 잔뜩 졌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부러 나 같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동창회. 거기서부터 다 계획된 거였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내가 만났던 박 선생의 그 따뜻한 눈빛, 매일 아침 손에 쥐어주던 따뜻한 차, 함께 부르던 옛날 노래. 그 모든 것이 다 연기였단 말인가. 70평생 살아온 사람을 단 몇 달 만에 그렇게 속일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변호사는 나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첫째, 즉시 이혼 소송을 하는 것. 둘째,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박 선생 측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증거를 모으는 것. 셋째, 더 이상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 나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셋째 딸의 그 웃음을 봤을 때 이미 알았으니까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짐은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러세요. 안방 비워놓을게요. 나는 자식들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깊고 깊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갔어요. 내 짐을 가지러 간 거였지요. 박 선생은 집에 없었어요. 셋째 딸도 없었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진우가 어머니 짐을 가지러 왔다고 하자 큰아들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라고. 누가 누구한테 어머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랑 결혼한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나 봐.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았다고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진우의 손을 꼭 잡아줬다고요. 두 사람은 내 옷가지와 몇 가지 귀중품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비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어차피 결국에는 다 우리 거가 될 테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며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돼요. 단 한 달 만에 시작된 지옥, 두 달 만에 깊어진 템, 그리고 세 달째 되던 그날 밤에 내가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은 내 평생 모은 모든 것을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 그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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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의 집에서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변호사가 전화를 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고요. 박 선생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같은 일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인이었는데 다행히 가족들이 일찍 알아채서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노부인은 박 선생을 만난 후로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했어요. 그 노부인의 가족이 진우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박 선생과 그 자식들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주겠다고요. 알고 보니 그 부산의 노부인 이전에도 또 다른 노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대구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더 운이 나빴어요. 박 선생을 만나고 나서 가지고 있던 작은 가게를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분 자식들도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박 선생의 그 자식들은 그 가게를 헐값에 넘기게 만들었고 그 노부인은 화병으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어요. 박 선생의 자식들은 빚이 많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빚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흥청망청 쓰고는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노부인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박 선생은 그 자식들의 도구였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지 모르지요. 누가 알겠어요. 사람의 속을. 변호사가 말하기를 박 선생은 동창회 명단을 미리 입수해서 혼자 사는 노부인들을 미리 골라놓는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한 명씩 접근해서 가장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봄날의 동창회, 박 선생이 우연히 그 자리에 나타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러 나타난 거였어요. 그것도 나를 노리고요. 동창회에 가기 전에 박 선생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내 자식들은 누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어요.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한 그릇이 식탁 위에서 식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70평생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외로움이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건가?
며느리는 매일 미역국을 새로 끓여줬어요. 내가 먹지 않아도 다음날 또 새로 끓였어요. 어머님, 한 숟갈만이라도 드세요. 한 숟갈만. 그러면서 내 입에 떠넣어 줬어요. 나는 그 며느리의 마음에 미안해서 억지로 한 숟갈씩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비웠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 빈 그릇을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해서요. 그러면서요.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12년 동안 나 혼자 외롭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이 자식들도 어머니 걱정에 잠을 못 잤던 거예요.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박 선생 측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쪽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박 선생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고 다만 자식들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드러났어요. 박 선생이 결혼 직후에 나 몰래 인감을 도용해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합치면 수억 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셔두었던 인감, 도장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나는 정말 몰랐어요. 박 선생은 신혼 첫날 밤에 이미 내 가방을 뒤졌던 거예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에 잠이 솔솔 오던 그날 밤에 어쩌면 그 차 안에 무언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의심하면 끝이 없었어요. 정말 끝이 없었어요.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다 밝혀졌어요. 큰아들의 빚 갚는데, 둘째 아들의 사업 자금에, 셋째 딸의 외국 여행 경비에, 내 집을 담보로 받은 돈이 그 사람들의 호화 생활을 위해 쓰인 거였어요. 셋째 딸이 어느 명품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 가방이 사실은 내 집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산 거였던 거예요. 그 가방을 들고 와서 내 앞에서 자랑하던 그 미소, 그게 그저 미소가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너의 돈으로 내가 이걸 샀다는 그런 비웃음. 그걸 그때 알았다면 나는 그 가방을 빼앗아서 박살을 냈을지도 몰라요. 진우는 회사를 며칠 쉬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렸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나에게 밥을 차려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작은 딸 미경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그 딸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게. 진우에게 물었어요. 미경이는 잘 있니? 진우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미경이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애도 충격이 큰 거예요. 나는 알았어요. 미경이가 화가 난 거였어요.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려서 결혼했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미경이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어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박 선생의 자식들은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진우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진우의 험담을 했어요. 며느리의 친정에까지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내가 박 선생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가 도망친 사기꾼이라고 떠벌렸어요. 어떤 날은 우리 집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못된 짓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때 다 봤어요. 특히 셋째 딸이 무서웠어요.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진우의 회사 앞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우가 퇴근하는데 셋째 딸이 다가와서 오빠, 우리 한번 이야기해요. 그랬다고 해요. 진우가 응하지 않자 그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요. 오빠가 우리 어머니를 빼앗아 갔어요. 우리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그렇게요. 사람들이 다 진우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고 해요. 진우가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진우를 진정시키면서 한참을 같이 울었어요. 자식이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박 선생이 직접 진우에게 전화를 한 일이었어요. 박 선생은 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돌려보내주게. 내가 잘 보살펴줄게. 치매. 그 한마디에 진우는 분노가 폭발했다고 해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정도였다고요. 그날 저녁, 진우는 나에게 와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좀 더 이해해 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외로운 거 알면서도 아버지 자리를 누가 채우는 게 싫어서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외로워하셨던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그 자식의 손을 잡고 또 울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진우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머니께 더 자주 찾아왔어야 했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애들이 어리다고, 그런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었어요.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런 결정을 하실 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큰절을 했어요. 거실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요. 마흔이 넘은 자식이 70 노모에게 큰절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 자식을 일으켜 세우면서 또 흐느꼈어요. 진우야, 그러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평생을 함께 살자고 했던 너의 아버지를 너무 빨리 잊었던 그게 엄마의 잘못이야. 그렇게 우리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소송은 길어졌어요. 1년이 가까이 걸렸지요. 그 사이에 내 머리는 더 하얘졌고 살은 10kg이 빠졌어요. 옛날 사진 속의 내 모습과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어요. 진우와 며느리가 곁에 있어줬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박 선생과의 결혼은 무효. 그 사람이 도용해서 받은 대출은 무효. 우리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어요. 판결이 나기 전 마지막 재판 때의 일이에요. 법정에 박 선생이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사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을 똑바로 마주보자 그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증오로 변했어요. 한때는 매일 아침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였어요. 그 변화를 보면서 나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판결이 나던 날, 법원 앞에서 나는 진우와 며느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70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잠시 후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판결이 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일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박 선생이었어요. 혼자였지요. 자식들 없이 혼자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진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박 선생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진우를 말렸어요. 결국 진우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박 선생을 거실로 들이지는 않고 현관에 세워둔 채로요. 박 선생은 머리가 더 하얘져 있었어요. 옷도 꾀죄죄했고 얼굴은 춤쑥했어요. 한 달 전 법정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우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네 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게. 정말 마지막으로. 진우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시는 저희 어머니 근처에 오지 마세요. 그때 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박 선생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박 선생은 나를 보더니 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흐느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자식들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주게. 나는 그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내가 다정하게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함께 산책을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한 짓이 무엇인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온 것인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막 선생님, 우리 둘 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 평안하게 갑시다.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에일은,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그저, 이제는 서로의 길을 가요. 박 선생은 그 자리에서 더 흐느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박 선생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몇 달 후에 들었어요. 박 선생이 어느 요양원에서 혼자 지낸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자식들은 빚 때문에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큰아들은 외국으로 도망쳤고, 둘째 아들은 어느 시골로 들어갔고, 그렇게 무섭게 웃던 셋째 딸은 어느 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람의 삶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진우의 집에서 두 달을 더 머문 후에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혼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로움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진우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미경이도 1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미경이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매정했어. 나는 그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다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미경아, 미안하다. 그날 미경이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어릴 적 미경이의 방, 시집간 후로 늘 비어 있던 그 방에서 다음날 아침 미경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던 그 미역국이요. 미경이는 어릴 때부터 손이 야물어서 미역국 하나는 정말 잘 끓였어요. 그 미역국 한 그릇을 마주하고 앉아서 우리 모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미경이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내가 화가 났던 건 엄마가 재혼한 것 때문이 아니었어. 아빠를 잊은 것 같아서 화가 났던 게 아니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너무 외롭게 사시는 게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난 거잖아. 다 내 탓 같아서. 그래서 내가 더 화가 났어. 엄마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자식의 마음이라는 게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식도 부모에게 미안해 한다는 걸. 우리 부모들은 늘 자식 걱정만 하지만, 사실 자식들도 부모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미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진우는 한 달에 두 번, 손주들은 방학마다 우리 집에 다시 사람 소리가 났어요. 텔레비전 소리 말고 진짜 사람 소리가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인생을 다시 채워줬어요. 가끔, 정말 가끔 박 선생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지금쯤 그 요양원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혼자 있겠지 하고, 그러면 마음이 또 짠해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요. 평생 똑똑하게 살아온 사람도 외로움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았어요. 자식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자식들이 나를 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자주 찾아뵈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짧은 방문 한 번이라도. 그게 그 어르신을 어떤 위험에서 구해낼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혼자라면 외로움이 사람을 보내올 때 그 사람을 너무 빨리 믿지 마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올해로 내가 80이 넘었어요. 박 선생을 만난 그 봄으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고,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요. 자식들이 곁에 있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서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이에요. 진짜 봄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입 밖에 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또 길어요.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해요.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사랑할지, 누구를 떠나보낼지. 그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마세요. 진짜 가족, 진짜 친구. 그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해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내가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놀라울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순자 할머니가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려요.